달아봐. 어떻게 달아보게? 레온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예. 이번에 부산 침수로 고리원전이 침수됐다면서요? 이번에 부산에 집중호우 왔잖아, 엊그저께. 이걸로 고리원전이 침수됐다면서요? 예. 난 고리원전하고 부산하고 되게 먼 줄 알았어. 근데 고리원전이 침수가 돼가지고 중지가 됐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예. 이게 원전이, 여러분 후쿠시마 사태 왜 일어났는지 알지? 후쿠시마 사태가 왜 일어났냐? 쓰나미가 와서 원전이 침수가 된 거야. 원전이 침수가 되면서 냉각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전의 냉각기가 뭔지 또 알고 계셔야 돼. 이집션 마우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전이나 일본 원전이나 같은 형태인데 고리 2호기는 모르겠다. 고리 1호기는 똑같대. 뭐냐? 이게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게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면서 전기를 다량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잖아. 뻥이야. 개뻥이야. 원전을 하나 짓는데 42조 원이 들어가요. 예. 37조에서 약 40조 정도가 원전을 짓는데 들어가. 일반 화력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 짓는 비용이. 근데 화력발전소에는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계속 태워야 될 걸 넣어줘야 돼. 그 비용이 비싸다는 거야. 소량의 우라늄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소량의 우라늄 값만 계산해. 개뻥이야. 원전 짓는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라늄 값 들어가죠. 근데 그거보다 무서운 건 이 우라늄이라는 게 한 번 핵분열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2만 년 동안 핵분열을 한대. 그러면서 2만 년 동안 열을 내는 거야. 몇 도의 열? 2000도의 열. 2000도의 열을 2만 년 동안 계속 낸다는 거야. 근데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전력을 추출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된대. 전력을 추출하는 건 얼마 안 되고 6개월인가 1년밖에 못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력도 만들지 못하면서 핵분열만 하는 거야. 방사능을 계속 유출하면서 계속 열을 내는 거야. 그게 폐연료예요. 폐연료. 그래서 원전에서 가장 많은 공간이 뭐냐면 폐우라늄 보관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 냉각수. 예. 냉각수를 계속 뿌려줘서 열을 식혀주려고 도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냉각수를 공급하는 장치가 침수가 되면 후쿠시마가 그렇게 된 거야. 그 냉각기가 멈춰버린 거야. 침수로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냉각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을 식히질 못해서 노심이라는 게, 이 돔이 녹아버렸어. 그래갖고 후쿠시마 폐연료에서 방사능이 지금까지 계속 몇 년째 나오고 있잖아. 아베가 국제기관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 방법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이 막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쿄에서 어떤 의사가 도쿄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지금 코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만 일본이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나라 예능 프로에서 일본 여행 가는 걸 막 권장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서 지금 고리원전 같은 경우도 고리원전에 침수가 됐어. 그러면 자칫 잘못했으면, 근데 고리 2호기는 지금 아직 가동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가동이 됐던 거야? 시험 가동 중이었던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 전력으로 충분하다. 지금 박근혜가 밀양이랑 이 경상도에다 계속 송전탑 만들면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고 그러잖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으로요, 온 국민이 쓰는데 몇 프로를 쓰느냐? 50%밖에 안 써요. 50%도 안 써. 기업, 건물 이런 데서 쓰는 게 30 몇 프로고 각 가정에서 쓰는 전력은 13%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각 가정이 쓰는 전력은 13%밖에 안 돼. 52%는 정유공장에서 쓰는 거야, 정유공장.
정유회사에서 쓰고요. 그러면 13% 빼고 52% 빼고 그 나머지가 다른 공장, 회사, 건물 이런 데서 쓰는 거야. 빌딩이나 상가에서 쓰는 게 30몇 프로,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게 13%, 정유회사가 52%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정유회사들이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전력이 있다며. 그래서 지금 그 쓰고 남은 전력을 수출했다라는 뉴스가 잠깐 나왔었어. 근데 그 한전이 오보라고 막 잡아떼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도요.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더 돼. 여력이 더 있는데 그만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막 원전을 미친 듯이 더 짓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 손석희 뉴스에 나온 내용이 또 있네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완전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다. 일본산 어류는 잡히는 곳과 출하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8개 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다. 어제 일본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가 출연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 수산물뿐 아니라 대기 중 방사능 때문에라도 일본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터뷰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는 다른 현에 갔다가 출하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규정 같은 게 없나요? 물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해가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업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금지한 구역을 벗어나면 기존의 방식대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물을 출하한 곳을 산지로 하는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좀 요즘 걱정을 많이 하고들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일본 여행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상황이 그 정도라면?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세슘 137이라는 물질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대의 168배에 해당하는 세슘 137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고 합니다. 그 방출된 물질이 동북 지역과 관동 지역에 아주 광대한 지역으로 나라가 낙진이 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법률을 제대로 지킨다면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즉 이곳은 일반인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게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도쿄의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폭은 반드시 위험을 동반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여행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본 내에서?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어떤 방사능 물질이든 한국에도 날아왔을 것입니다. 단지 그런 농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인데요. 일본의 경우 동북 지역과 관동 지역의 오염 수치는 높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관광을 가려면 홋카이도나 간사이, 규슈나 시코쿠는 비교적 일본에서도 오염이 낮은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탈핵하면, 즉 예를 들어서 핵발전을 저희가 좀 줄인다면 전기가 그만큼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히려 이제 핵발전소를 늘리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전까지 원전의 발전량이 전체 전력의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전을 멈출 수 없다고 선전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원전을 전부 멈췄지만 정전은 물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의 초대를 받아오게 되면서 한국 전력 상황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한국도 당장 원전을 중지해도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십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이 중심이죠.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의 능력을 합산해보면 한국에서 최대 전력을 소비할 때와 비교해 그 발전 능력이 이미 충분합니다. 즉 수력과 화력 발전을 제대로 운용만 할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이 없어도 최대 수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력 상황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원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의 동해안, 즉 우리 쪽에 가까운 쪽에 다 원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원전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원전이 걱정이다. 이렇게 쭉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왔고 실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일본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경제 발전을 통해서 대국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중국이니까 위험하고 일본의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원자력 발전소 그 자체의 위험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이대 히로아키 교토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바쁜 시간인데 쪼개서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꼭 후쿠시마 문제를 다루면요. 꼭 물타기 하듯이 중국 원전이 더 문제다. 그랬었잖아. 저 사람이 원전 전문가인데 저 교수가 이제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 항상 중국 원전이 더 문제다 이러면서 막 글을 썼어. 그죠? 그렇게 글들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물타기였던 거야. 이 일본 원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핵심은 뭐야? 중국 원전이 더 위험하다. 상대적으로 한국, 일본 원전은 안전하다. 근데 한국과 일본의 원전이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요. 일본에서 갖고 온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그러니까 일본이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저 새끼들은 지금 원전이 안전하다고 개뻥을 치면서 계속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도리어 이렇게 침수 사고로 원전이 멈췄으면 매우 심각하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후쿠시마랑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야. 그러면 대피체제라든가 대책이 있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뉴스만 숨기는 거야. 아니 부산에서 호우 와가지고 버스가 떠내려갔다는 뉴스는 하루 종일 나와. 들어봤죠? 하루 종일 창원에서 버스 떠내려갔다는 얘기 나오는데 고리 원전 침수됐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안 나와. 나쁜 새끼들인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요. 전력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전력이 100%라면 그 100% 중에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건 13%밖에 안 돼. 일반 상가하고 기업이 쓰는 게 30%야. 그러면 40몇 %밖에 안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럼 52%의 전력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이게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가져다가 정유를 하는 거야, 정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98%를 팔아.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휘발유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생산하는 기름의 95% 이상이 수출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전력을 써서 정유를 생산하는데, 정유를 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을 다 내냐? 안 내. 대기업은요, 우리 일반 국민보다 전기요금을 깎아줘요. 그러면 걔네 52%의 전력을 소모하는 걔네가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1%만 더 내도, 지금보다 얘네가 우리만큼만 더 내도, 우리 국민만큼만 내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은 전기요금 안 내도 돼. 52%가 전기요금을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할인받는 걸 안 받으면, 그 할인을 안 받으면 우리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전기 조금만 써도 그 누진세를 적용해서 악착같이 전기요금 뺏어가잖아. 기업들한테는 1년에 몇조 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 그러면 그 정유회사가 그렇게 기름 팔아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70% 내나? 안 내. 그 정유회사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력 쓰고 그걸로 수출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세금을 많이 내냐? 그것도 안 낸다니까?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뻥까지 마. 정유회사는 대부분 기계야. 사람의 일자리가 별로 필요하질 않아. 그래서 정유회사는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우리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회사야. 그런데 결국은 자꾸만 전력을 생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시스템의 전기가 싸다고 일본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데잖아. 일본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거야. 전기요금 싸다고. 정유를 할 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 전기를, 우리나라 전기를 싸게 또 해주겠지. 일본이라면 환장하는 우리나라 권력자 새끼들이. 그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야. 우리나라 전력 소비 정도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중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 중에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건 몇 프로? 28%밖에 안 돼. 30% 미만이야. 70%는 무슨 40%야. 28%야. 30%가 안 돼. 30%가 안 돼요. 나머지는 70 몇 프로는요, 화력, 수력, 풍력, 조력 이런 걸로 만들어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화력이야. 화력발전소가 뭐냐? 여러분 동네에 있는 발전소들 쓰레기 태우는 것도 화력발전소예요. 그리고 석탄, 석유 이런 것 나무 이런 거 떼는 데가 화력발전소야. 그런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화력이 40 몇 프로로 제일 많고, 아니야 60 몇 프로인가? 화력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수력, 태양광, 풍력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우리나라 블랙아웃이 된다. 전부 다 개뻥이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온 나라가 블랙아웃이 된다는 게 개뻥이라고. 정유회사만 절반이 멈추면 되는 거야. 정유회사 절반이 멈춰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가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8%라니까. 52%를 정유회사에서 쓴다니까요? 정유회사를 내보내고 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력이 필요가 없어. 아니, 내가 왜 빨갱이야? 법정에 내가 빨갱이란 증거 갖고 와? 법정에서 보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굳이 경상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해서 송전탑을 짓는데, 그 송전탑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전력이, 내가 며칠 전에 저길 갔었어. 주말에 어디였더라? 거기가 두물머리 옆에 있는
가평 어디 일대를 갔었는데 송전탑이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더만.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송전탑에 변전소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송전탑이 왜 필요하냐? 송전탑이 원전용이야. 화력발전은 도시 근처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송전탑이 필요가 없어. 송전탑은 모두 원전용이야. 원전을 짓기 위해서 송전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송전탑이 들었으면 그 지역 생태계가 무너져. 양평. 양평. 예.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가 밀양 할머니들한테 표 달라고 그럴 때는 원전 안 짓는다고 뻥을 치고 지금은 원전 짓고 송전탑도 강행하고 있잖아. 막 할머니들 막 끌어내면서 강행하고 있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대비나 대책 또는 공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부산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찍어주는 이유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 부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고리원전 터지면 부산은 쑥대밭 되는 거야. 고리원전 잘못되면요. 부산 경남 일대 거긴 완전 작살나는 거야. 아까 후쿠시마 사태 빨간 그 선 봤지? 후쿠시마가 일본이 이렇게 생겼잖아. 일본이 바나나 모양인데 서북부에 있는 게 후쿠시마야. 그런데 일본 지금 3분의 1? 2분의 1 이상이 박살났잖아. 고리원전 터지면 경상남북도 다 작살이야. 고리원전 작살나면요. 경상남북도 작살이야. 뭐 이 호남 충청까지도 위험해. 기가 막힌다니까요. 대구도 작살나는 거야. 고리원전 터지면. 거기다 우리나라 원전이 이렇게 동해안에 줄 서 있잖아. 연쇄적으로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원전 반대 운동해야 되는데 박근혜 지지율 80%잖아. 이해가 안 돼.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 제가 어저께 장외투쟁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와서 새정연이 장외투쟁을 선언을 했는데 좀 생뚱맞아 보인다. 그러면서 장외투쟁 반대한다. 그 얘기는 장외투쟁을 정말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못 싸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국정감사로 이게 지금 이제 이 새정연에서 야당이 장내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장외투쟁은 장외투쟁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국회투쟁을 같이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게 내가 어저께 강조했던 건 국회에서 세월호 국감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월호 문제에 입 닫고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새정연 15명의 의원이 장외투쟁 반대 선언을 했어. 장외투쟁 반대 선언을 한 15명이 그동안 세월호 투쟁을 장내에서 즉 국회 내부에서 열심히 싸웠다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얘네들 이 15명의 특징이 뭐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야. 그 15명의 명단 좀 올려주세요. 예. 그 15명의 명단 좀 올려주세요. 이제까지 세월호 투쟁이나 국정원 댓글 투쟁을 할 때 한마디도 안 했던 15명이 이번에 세월호 문제로 장외투쟁하는 거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어. 자, 이 사람들은 조경태 포함됐어요. 예. 이 사람들은 새누리당 의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이 15명은 새누리당 의원이 되는 거나 아니나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동네에는 굳이 이 사람들을 찍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새누리당이 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 새누리당이랑 의견 똑같은데. 자, 이 명단이 누구냐 하면, 예, 올라왔어, 명단. 김성곤, 김영환, 김동철, 박주선, 변재일, 주승용, 조경태, 안규백, 유성엽, 이찬열, 장병환, 민홍철, 백군기, 이계호, 황주홍 이런 사람들이 장외투쟁 반대운동을 했어요. 네. 자, 이 15명
외워두세요. 예. 이 15명, 나는 이 세월호에 분노한 이 사람들의 지역 구민들이 왜 이 사람들을 가만두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국회 사무실에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짓거리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줬냐? 배지 반납해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게, 얘네들 한번 이 15명으로 검색해봐. 국정원 댓글 때 한마디라도 했나? 국정원 댓글, 그 댓글 부대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할 때, 국민 70%가 분노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 쟤네. 세월호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더니 이제 와서 장외투쟁하지 말제. 거기다 심지어 김영환이는 안산 국회의원이야. 왜? 안산이 저기거든.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살아서 당선되기 쉬우니까 거기에 출마했던 거야. 안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장외투쟁 반대했다니까요. 그 지역에 김영환이야. 김영환. 예. 그래서 이 의원들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난 출마하는 걸 막으면 안 된다고 봐.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2번 찍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2번 찍어주면 난 안 된다고 봐. 왜냐면 이 사람들을 찍어줬던 이유가 뭐야? 새누리당이 되면 안 되니까 찍어준 거야. 근데 지금 당선돼서 하는 일이 새누리당이랑 똑같아. 그럼 뭐하러 이 사람들을 찍어주나? 그죠? 뭐하러 이 사람들을 찍어주냐고. 찍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동네에는 진보정당들이 막 출마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 진보정당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 고민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투표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굳이 이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 15명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주면 안 된다고 봐. 박주선 광주 사람이잖아. 광주 요즘에 막 이래? 광주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나? 그래요? 광주 사람들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뭐 민주당 장외투쟁에 반대하고 막 그러나 보죠? 광주의 선택을 기다릴게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이 15명 명단, 지역, 우리 시청자 의견날 좀 올려봐. 세월호에 분노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 널리. 이 15명의 명단은요, 세월호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돼. 그리고 그 옆에 그 의원실 전화번호도 같이, 그냥 알리라고 그랬지. 난 아무 말 안 했어. 친누리 15인. 저 말이 딱 맞네. 친누리 15인. 친누리 15명에 대해서, 그 지역구,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의원실 번호, 예, 요런 거 해가지고 널리 알려야 돼. 아니,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니 국민들이 널리 알아야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근데 나는 이걸 딱 보면서 너무나 반가운 거야. 예. 너무나 반가운 거야. 우리가 그동안 아리까리 했었잖아. 그 세정연 안에 친누리 있다. 세정연 안에 친누리 있다. 누가 누군지 몰랐거든. 그런데 이렇게 딱 발표해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래? 커밍아웃. 이런 걸 보고 커밍아웃이라는 거야. 친누리 15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예. 이 15명의 명단 참 고마워요. 누가 생각했는지 그냥 이 장외투쟁 반대선언 잘했어. 너무 고마워. 우리가 130명 중에서 15명은 확실히 알았잖아. 정리가 빨리 가능한. 그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15명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 앞으로 젊은 일꾼들이 열심히 분발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이것도 커밍아웃이야. 고마운 일이야. 난 참 감사했어. 이 15명 더 이상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15명은
굳이 이번 새누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찍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효과가 같아. 새누리당 의원이 하는 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아. 뭐 굳이 이 사람들을 새누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찍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 의원들 지역구가 어딘지 조사 좀 해봐. 지역구가 어디야, 지역구가. 호남이 많지. 박주선, 주승용, 그지? 그 호남 사람들이 많죠. 다 호남. 거봐. 호남이 절반. 그럴 줄 알았어. 예. 안산, 부산도 있지만,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왜 호남에서 반세정연 정서가 이래서 나온 거야. 이 호남 사람들이 그 민주당 반대운동을 막 전개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정현 찍어버리면서 막 그 항의를 했잖아. 그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이찬열이가 제게 아니야? 그 손학규가 데리고 왔던 옛날 새누리, 옛날 신한국당, 그지? 이찬열이 옛날 신한국당 출신이고 그 손학규가 데리고 온 사람 아니야? 좀 찾아봐봐요. 예, 나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봐. 그래서 예, 이 호남 사람들이 왜 분노했냐 하면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이랑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아.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분노한 거야. 우리가 맨날 2번 찍어주니까 새누리랑 똑같은 애들, 신한국당, 한나라당이랑 똑같은 애들 갖다 심어놓고 무조건 찍으라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우리도 다른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순천 지역이 옛날에 김선동을 찍어줬어. 순천에서 김선동을 찍었어. 김선동이 민노당이었잖아. 통진당, 통합진보당 김선동을 찍어줬다고, 순천 지역이. 근데 김선동이 사고치고 뺏겼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번은 어쩔 수 없이 2번 찍겠지 했는데 아니라고. 열받아가지고 세정연을 찍어버린 거야. 왜? 이게 새누리를 찍어줘 버린 거야. 이 호남 분들이 화가 나서. 너네 이런 식으로 비리, 서가모니가 옛날에 정치자금법으로 걸려서 배지 뗐던 사람인데 거기다 도로 꽂아 넣은 거 우리 무시한 거 아니냐. 지금 이 호남 의원들 봐봐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발언 하나 하는 게 없어.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쪽팔렸겠냐고. 매번 2번 받고 나오니까 그냥 찍어준 거야. 근데 더 이상 찍고 싶지 않다 이거지. 더 이상 찍고 싶지 않다. 그런 걸 의사표현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거 지역구 전부 다 공개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호남에 나가는 정치인들, 나는 솔직히 486이 호남으로 출마해야 된다고 봐. 486들이 호남 가서 출마해야 된다고 봐. 그 개혁적인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호남에 가야 된다고 봐. 그래야 호남 사람들의 민심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 이제까지 맨 이상한 사람들만 그 지역에 내보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안 찍어주는 거 아니야. 기동민 같은 사람 그냥 도로 광주로 가. 서울에 얼쩡거리지 말고. 기동민 같은, 아니 솔직히 광주 입장에서 보면요, 기동민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야.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에 있다가 박원순 밑에서 부시장 한 사람이야.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이야. 좀 그런 때깔 나는 후보들을 호남에 공천을 해야 호남 민심이 우리 무조건 2번 밀어주니까 아무나 갖다 호남에다 공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새누리 찍겠다 이런 거지. 기동민이 김근태 보좌관도 했어. 참, 김대중 노무현 밑에 있다가 김근태 보좌관을 오래 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밑에서 부시장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광주에 대해서 출마한다 그래 봐봐. 광주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 아, 대우받 우리가 괜찮은 후보를 우리한테 보내줬구나,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랑 똑같은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공천 주니 열받아갖고 차라리 새누리 찍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호남의 공천을 싹 바꿔야 돼. 호남부터 공천을 바꿔야 돼. 능력 있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호남의 국회의원 후보로 가야 돼. 그래야 지역 구민들의 그 열렬한 지지를 받고 열심히 싸울 거 아니야. 이제까지 호남이 말이에요. 항상 새누리당스러운 애들을 그냥 공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공천권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문제야. 나는 박지원의 책임도 크다고 봐. 박지원, 천정배 이런 사람들이, 정동영, 난 책임 있다고 봐. 호남에 이상한 사람들 공천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민심이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호남의 공천을 너무 막 했어, 이제까지. 그래서 그래. 근데 진짜 이제 이 호남이 뒤집어진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호남이 무조건 2번 찍는다는 그 정설은 이정현으로 끝났어. 이제 호남이 될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공천 안 하면 거기서 이 2번을 밀어주면 안 돼. 새누리당이랑 똑같은 사람들 왜 밀어주냐고. 새누리당이랑 똑같은데 왜 찍어줘야 돼. 그리고 이게 호남도요, 보면 호남 분들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2번 찍었어. 그러다가 내가 방송하면서 지금 8년 동안 호남이 무조건 2번 찍어주니까 문제라고 내가 계속 그랬거든. 호남이 진보정당 찍어줘야 민주당이 정신 차린다. 그걸 내가 2008년, 9년부터 얘기를 했어. 호남에서 그 진보정당을 찍어줘야 호남의 민주당 후보들이 정신 차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누구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지? 옛날에. 내가 2010년 이전에 호남에서 진보정당을 찍어줘야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린다. 그때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냐 하면, 그때 호남 출신 의원이, 호남 지역구 의원이 그 일본군 자위대 창설 기념식 가서 끝까지 앉아 있었다니까? 그래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러니까 호남이 문제라고. 그래놓고 호남 의원들은 평상시에는 전혀 정치적인 발언 안 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무슨 토목건설 얘기만 나오면 출연해. 호남 의원들이.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몇 명 괜찮은 의원도 있어.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의원이 평상시에는 정치적인 발언 전혀 안 하고, 그리고 국정원 싸움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세월호 싸움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다 새누리 편 들어. 그래서 정말 이 호남이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서 저런 사람들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물갈이 대상이 누군지, 물갈이 대상이 누군지 이거 너무 고마운 커밍아웃이야. 장외투쟁 반대하는 의원들 또 얘기해봐봐. 내가 어저께 딱 낚시를 던졌더니 장외투쟁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인터뷰했어? 또 얘기해봐. 세월호 싸움 반대하는 의원들 서명 또 해. 인터뷰해 빨리. 기자회견 하라고. 국회에서 세월호 싸움 반대하는 의원들 빨리 커밍아웃 해.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요즘에 그 의원총회 하면 출석률 60%래. 40% 안 나오나 봐? 안 나오는 의원들 누군지도 좀 밝혀봐. 단식하는 사람들 말고 안 나오는 의원들 누군지 좀 밝혀봐봐. 아주 궁금해. 아니 우리가 이게 유권자로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자, 좌우지간. 망치 부인이 어저께 딱 방송을 끝냈는데 왠지 똥 싸다 끊고 나간 느낌? 내가 이제 어저께 주장을 했어. 어떤 주장을 했냐?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데, 야당이 너무 등신 같아갖고, 지금도 봐봐. 세월호 싸움을 해야 될 때 실기를 했어. 기회를 놓친 거야. 김한길이 말아먹고 박영선한테 기회를 줬는데 박영선이 2번을 또 말아먹었어. 그래놓고 그 유민이 아버지, 잠깐만요. 딸 왔어? 다녀왔죠, 영. 별일 없었어? 네. 수고했어. 알아. 나 수고했어. 자기 수고했대요. 네. 유민이 아빠 설득하다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와서 박영선이
비대위장 물러나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막 강경투쟁을 하겠다는데 이미 국민들한테는 전율이 없어. 이제 와서 싸운다고 그래봤자 니네가 이제 와서 너 솔직히 박영선 이제 와서 싸운다는 거 너 비대위장 내놓기 싫어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미 새정연은 뭘 해도 안 되는 당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야. 박근혜가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 70%가 박근혜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어. 국민 70%가 박근혜가 잘못하고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당선되냐? 국민 70% 중에 35%가 투표를 안 해. 박근혜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35%가 투표를 안 하는 거야. 40% 가까이가 투표를 안 해. 그러니까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예요.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10%는 알아. 지식인들은 알아.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7, 8%에서 10%는 지식인들이고 지네도 박근혜가 잘못하는 거 알아. 그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40%는 투표를 반드시 해. 그런데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60% 중에 30%가 투표를 안 해. 왜? 야당이 너무나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2008년 이후로 2007년이지. 2007년부터 지금 7년 동안 대안 없고 분노하면서도 대안이 없는 7년을 보내온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가 기다리면서 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랐는데 야당이 저러고 앉아있어. 장외투쟁 반대요 이러고 앉아있어. 쟤네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계 개편해라. 걔네들한테 정계 개편하라고 그래봐. 하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각각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나는 내가 가장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광화문에 내가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받아서 안 가요. 도대체 광화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당별로 따로 단식하는 이유가 뭐니? 똑같은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데 따로 하는 이유가 뭐야? 정의당 따로, 진보당 따로, 민주당 따로, 왜 따로 하는 건데? 왜 따로 천막 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따로따로 할 거면 아니 왜 투쟁을 하냐고. 도대체 같은 목적으로 왜 따로 치고 있어 이 천막을.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게 뭐냐.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내가 볼 때 이 70%를 모아낼 수 있어. 10%의 합리적 보수와 그 다음에 이 60%의 지금 반박근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세월호의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하나의 빅텐트를 치는 거야. 세월호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개인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세월호 대책위처럼 시민단체 800개? 그 800개 그 회비내는 사람 몇 명이냐고. 한 800명 되나? 시민단체로만 구성된 세월호 대책위는 힘이 없어.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세월호 국민대책위를 만드는 거야. 범국민대책위. 거기에 국회의원, 교수, 의사, 국민 개개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 개개인이 들어가서 직종별로 모이는 거야. 교수 모임, 국회의원 모임, 교사 모임, 주부 모임, 노인 모임, 장애인 모임, 농민 모임, 노동자 모임. 직종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국민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왜? 단체별로 들어가면 단체별로 텃세를 부려. 예. 단체별로 텃세를 부리고 막 회원수 동원해갖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개개인의 자격으로 모이는 범국민 대책위를 만들고 그래서 직종별 모임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회의해. 그리고 직종별 전국으로 모임을 하는 거야. 전북지역 농민 모임, 경북지역 농민 모임 이런 식으로 직종별 지역 모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프 모임을 하는 거죠. 회의는 인터넷으로 하고 직종별 조직 모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각 지역마다 그 뭐 경북 지역 의사 모임, 경북 지역 교수 모임, 뭐 전북 지역 교수 모임, 의사 모임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 모임. 그 국회의원 모임에는 정당 떼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개인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같이 의논하는 거야. 그래서 범국민 대책위의 요구를 어떻게 법안으로 만들까? 공동으로 대처하고, 들어오는 국회의원은 다음에 우리가 공천 주고, 안 오면 딴 사람 내보내고, 범국민 대책위를 국민 54%가 동의하는 범국민 대책위를 만드는 거야. 회원을 100만 모집하고, 회원 100만 모집하고, 국민 54%가 동의하는 빅텐트를 만들면, 이 조직이 있다면 어떤 싸움이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폭동을 왜 해? 폭동을 왜 해? 100만이 모이면, 100만 범국민 대책위가 모이면 세월호 특별법 완성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100만 명이 움직이면 원하는 국회의원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100만 명이 모이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이 알아서 진보당, 정의당 백날 꼬셔봐. 걔네가 이번 당이랑 합칠 것 같아? 안 합쳐. 색깔이 비슷해도 꼭 따로 정당해야 되는 애들이잖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어떻게 130석 정당이 어떻게 6명짜리 정당하고 지랄하면서 안 하잖아. 국회 야당에다가 맡겨놔봤자 걔네 백날 청날 가도 절대 안 합쳐. 그럼 국민은 개개인을 뽑아서 차출해가지고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국민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 자,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예. 나의 생각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가? 우리 댓글 부대가 망치로 찍어 죽이고 싶다는 걸로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파급력이 있다고 보나 봐. 자, 망치 부인 생각에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맞아요? 자, 실효성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자, 이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에 공감하십니까? 개혁이 필요님 감사합니다. 예.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뭐냐? 자, 이게 방향은 맞는 거지. 그지? 방향은 맞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뭐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절대 하나로 안 뭉치려고 그래. 각자 왜? 정당이 따로 있어야 지가 당수라도 하거든. 당대표라도 하거든. 그 절대 안 합치려고 그래. 그게 야당 국회의원들의 문제야. 다음. 소위 우리 땅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있어. 조국, 한홍구, 조국 교수, 한홍구 교수, 그리고 표창원, 이런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있어. 공지영, 누구니? 진중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빅텐트에 반대를 해요. 그게 문제야. 야당만 따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빅텐트에 반대를 해.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내가 볼 때 너보다 공지영이 훨씬 훌륭해. 공지영은 좀? 공지영이 뭐? 너보다 훨씬 정신 똑바로 박혔어. 꼼깜 앉아있어요. 예.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뭘 반대를 하냐? 하나의 빅텐트를 반대하고 진보 정당 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진보 지식인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빅텐트 반대하는 걸로 알아요. 예.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나 또는 뉴스K의 노정면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빅텐트에 반대해. 예. 김어준도 내가 보기엔 빅텐트 반대하는 걸로 알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은 원하는데요. 이털남도 반대할걸? 이털남도 반대할걸? 예. 서영석, 김용민은 정의당 지지하잖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15명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랑 합치면, 우리 옛날에 열린우리당 해봤다.
열린우리당 해봤더니 그 아까 친누리 15명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개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제3정당 키우자.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팟캐스트들이요. 진보적인 새로운 정당, 제3정당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랑 같이 가기를 싫어했냐 하면 민주당 내 친누리 때문에 친누리 의원들이 4선 3선 하고 있잖아. 4선 3선 재선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랑 해서 개혁이 안 되겠다고 보는 거지. 거기다 486 의원들, 이제까지 486 의원들 자기 목소리를 너무 안 내는 거야.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486 의원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갔어. 그런데 정동영계냐 천정배계냐 줄 타고 와 있었다니까. 486들이 중진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개혁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실망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486 의원들이요 너무 조용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 임종석 같은 사람 얼마 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중도로 가야 된다. 물론 임종석은 486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무부시장이야. 박원순 시장 밑에 있는 정무부시장이니까 중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임종석 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도 그다지 개혁적인 목소리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한 거야. 486 너네도 이번으로 끝이다. 나는 그걸 느껴져. 내 주변 사람들 분위기를 이 동네에 486이 많아. 강북, 노원, 여기 도봉. 486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냐? 너네들도 끝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486 정신 차려야 돼. 계속해서 말조심? 내 486한테 진짜 묻고 싶어. 언제까지 말조심할 건데? 언제까지 말조심할 거냐고. 언제까지 줄타기 할 거야. 다음에 기회 없어. 내가 볼 때 지금 486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요 너무 높아요. 국민들이. 너네 개혁적이라고 찍어줬는데 뭐하고 있냐. 세월호 문제가 있어도요 발언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래놓고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 언론에서 안 실어준대. 우리나라 아니 486 의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할 줄 몰라? 486 국회의원들은 휴대폰 없어? 스마트폰 안 해? 자기 목소리를 트위터로 내고 페이스북으로 내고 카톡으로 내면 되는 거지. 언론에서 보도 안 한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나는 지금 이 486들이요 이런 식이면 나는 이번 16년에 486 대거 떨어질 거라고 봐. 486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조심한다고. 예. 개혁적인 내용들에 막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중진 당내 목소리 큰 힘센 권력자들한테 줄 서고 공천 또 못 받을까봐 너무 조심했어. 전국의 486들이 너무 말조심을 했어. 그래서 지금 야당 꼴이 저 꼬라지야. 나는 이 486들한테 분명히 요구합니다.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개혁적으로 내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다음에 제거 대상 1순위야. 누구예요? 호남 출신들, 호남 소속, 호남 지역구에서 친새누리 의원들 15명만 되는 게 아니라 호남 및 수원 기타 등등 친누리 15명이 첫 번째 제거 대상이라면 두 번째 제거 대상은 486이 될 수 있어. 왜? 486한테 기대가 컸어. 근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486 의원들 다음 16년에 2차 제거 대상이야. 분명히 해야 돼. 이번 싸움에서요. 앞장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 언론들이 조중동이 일부러 486 인터뷰에서 중간에 끊어서 내. 이인영이 인터뷰를 했어. 이인영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강경투쟁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이거는 죽음의 문제이다. 그러니 이거는 강경투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조선일보가 어디까지만 보도했게? 앞부분만. 중도로 가야 된다. 강경투쟁 하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있다. 요것만 보도했어. 그러니까 이 486 의원들이 말이에요. 486 의원들이 왜 조선일보 같은 데 인터뷰하냐고. 조중동이 편집하는 거 몰라?
조중동한테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방을 키란 말이야. 아이폰 가지고 생방송 키고 인터뷰하라고. 아니면 인터뷰 안 하겠다. 너네들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편집할 줄 모르는데 난 못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SNS에다 자기의 입장을 올리란 말이야. 그러면 있잖아요. 이 486들이 왜 SNS를 안 하냐 하면 막 알밥들이 붙어갖고 욕을 해. 그거 상대하기 귀찮아가지고 SNS를 안 하는데 알밥들은 욕하라고 그래. 나는 하루에 10만 명 상대한다? 망치부인 하루에 방송 보고 가는 게 7만에서 10만이야. 어? 그럼 거기에 악플러가 얼마나 많은데 악플러들한테 일일이 상대 안 해. 니들도 언젠가 벌레가 사람 되겠지 이러면서 상대 안 해요. 걔네가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시비를 걸든 날마다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어? 예. 시비 거는 애들 불락 걸고 그리고 내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매일매일 매시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누가 뭐라고 악플을 달든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어?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끔 내 입장을 제때제때 발표하면 되는 거야. 486 보좌관들 그 얘기 좀 전달해. 어?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키라고 486 국회의원들 뭐하고 다니는지 그 보좌관들 수행비서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아프리카 방송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 다녀. 어디서 뭐 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생전 얼굴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 듣고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어? 이인영만 486이냐? 486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친노, 그러니까 문재인 선수가 내가 너무 불쌍한 건 뭐냐 하면 문재인을 좀 띄워주려고 그러면 꼭 옆에서 목소리 크게 내는 소위 옛날 친노들이 있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고립시킬 때 한 소리 했던, 한 역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튀어나와서 말하면 문재인 선수를 띄우고 싶어도 확 뒤로 꺼지게 돼요. 문재인 선수는 친노라는 울타리 때문에 지경이 넓어지질 않아. 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문재인 선수는 친노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소위 그 몇 명 때문에 문재인의 진가를 써먹을 수가 없어. 문재인은 활용도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정말 몇 명 친노 사람들이 문재인의 가치를 막고 있어. 포장을 풀어야 되는데 친노 포장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문재인을 친노로부터 끊어야 된다고 봐요. 예. 문재인을 친노에서 꺼내와서 나는 문재인이 소위 당내 개혁적인 젊은 개혁 의원들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고 봐. 그리고 이 소위 486이니 뭐니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한테 줄 서지 말고 문재인 주변에 움직이라고. 내가 뭐 문재인이 좋아서 이러는 것 같아?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야.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보다 김한길 뭐 이런 까라들보다 인지도가 100%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내 개혁적인 그 재야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야 쓸모가 있어. 문재인, 박원순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세게 내야 돼. 지금 저기 뭐 늙은이들한테 공천 받아봤자 16년에 486 잘 들어야 돼요. 486 선배들이 늙은이들한테 공천 받아봤자 국민들이 안 찍어줄 거야. 지금처럼 이제까지처럼 활동했다면 12년 이후 드러난 활동이 없어. 2004년부터 8년까지 제대로 못 싸우고 줄 서다가 8년에 다 떨어졌잖아. 2012년에 다시 당선이 됐어. 2012년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2년 동안 486 선배들의 큰 목소리를 못 봤어. 근데 지금 할아버지들이 공천 줘도 당내 뭐 저기 뭐예요 이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의원들이 공천 줘도 국민들이 안 찍어줘. 주력이 돼서 열심히 싸우. 당신들 486도 올해까지야. 16년에는 586 아닌가?
16년에 586이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식이면 내가 볼 때 16년에 제거 대상이야. 똑바로 싸워야 돼. 되게 조심해. 486의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제야 운동하고 이럴 때 선배들이었거든. 하늘 같은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러지 말라고. 윗사람들 눈치 보다가, 선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치 보다가 당신들 용도 폐기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 SNS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돼. 악플러들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SNS에다 얘기 안 하고 진심은 통하겠지. 아니, 지금 조선시대에 사약받는 양반이세요? 유생이세요? 조선시대에 진심을 왕이 알아주길 바라다가 사약받고 죽어갔던 유생들이야, 지금 댁들이? 진심을 어떻게 알아? 사랑도 표현해야 하는 거야. 마음은 개혁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표현하란 말이야, 표현. 옛날부터 진심은 통하겠지. 내가 특히 이거 이인영한테 꼭 하는 말은 아닌데,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인내하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신부님이 되든가, 아니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든가. 아니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내할 거면 뭐하러 정치를 해.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리고요, 나는 이인영 의원이 내년에 당대표 준비하는 거 나는 반대야. 왜 반대냐? 지금 이 세정연은요, 이미 용도 폐기됐어요. 내년에 세정연에서 전당대회 새로 하고 당대표 새로 뽑으면 국민들이 와 해줄 것 같아? 이미 그었어. 김한길 안철수에다가 박영선이 김영호를 유민의 아빠를 설득하려고 한 순간 국민이 그었어요. 이 당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세정연에서 당대표를 해보겠다. 나는 아니라고 봐. 나는 이인영한테 공개 요청합니다. 이인영 의원한테 공개 요청하는데요, 여기서 당대표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이인영과 486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이인영과 486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세정연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돼서 빅텐트 만드는 일을 제한하라고. 내가 분명히 요구합니다. 486이 우리는 세정연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나는 제1야당이라는 얘기 안 하겠다.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빅텐트를 주도하라고. 486,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내가 문재인한테도 내가 공개 제안하는데, 486,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빅텐트를 제안하고 주도하란 말이야. 그리고 진보 야당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는 거야. 문재인 제1야당 대권 후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 진보 노회찬, 심상정 한 사람의 국회의원 1대1로 만나는 거야. 모든 1대1들이 다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하나의 1대1로 만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움직여. 단식을 해도 좀 같이 하고 집회를 해도 좀 같이 하고. 국민들한테 세정연은 후지고 진보당 정의당은 멋있을 것 같아? 진보당 정의당 구분 못하는 국민이 80%야. 90%야 90%. 토끼 놓고 진보당 정의당 구분 못하는 국민이 90%야. 민주당이 인기 떨어지면 진보당 정의당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몇 프로냐고. 안 올라간다니까. 당 따로 차리고 그렇게 버텨봤자 당신들의 정치도 보여주기식 정치일 뿐이야. 모든 야당 털어. 그리고 진보 지식인, 진보 언론인들이 나는 한시적인 빅텐트를 주장합니다.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이 빅텐트는 세월호란 문제에 공감하는 국민 54%를 묶어낼 수 있는 틀거리여야 하고, 여기에서 하나의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이 강한 야당이 정말 몇 프로까지 300명 중에 200명까지 딱 얻어야 된다고 봐. 201명. 목표는 201명이야.
그래야 국회 3분의 2가 돼. 그러면 국회 3분의 2가 돼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선거법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 지금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도로 바꾸는 거야. 대선거구제도는 그게 정당 투표만 하는 건데 대선거구제도가 되면 투표율이 떨어진대요. 그러니 중선거구제도로 가자. 한 지역에 7명씩 국회의원 7개 지역구씩을 묶는 거야. 7개 지역구씩을 묶어. 중선거구제도로 바꾸는 것만 해도 나는 성공한다고 봐. 자, 난 한시적 거대 야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한 야당. 한시적으로 강한 야당을 16년에 만들어서 201명을 당선 목표로 해. 그래서 201명이 되면 헌법 바꾸고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헌법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소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도로 바꾼다. 7명에서 10명을 한 그 중선거구를 해서 거기서 의원들을 뽑는 거야. 그럼 정당별로 후보를 5명에서 6명밖에 못 내. 그러면 진보 정당들이 대거 나갈 수 있어. 진보 정당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구의원에 진보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야. 무소속이나 진보 의원들이 구의원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진보 기초 의원은 광역이거든. 중선거구야. 그래서 각 당에서 2명씩밖에 후보를 못 내.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도를 바꾸는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돼? 대법관 직선제로 바꿔야 돼. 대법원장 직선제로 바꿔야 돼. 나는 그렇게 봐. 근데 이 직선제를 판사들이,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 있죠.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선거해야 된다고 봐. 일반 국민은 몰라. 일반 국민은 모르니까 대법원장은 그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직선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변호사 중에는 여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야. 변호사 중에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투표해서 대법원장을 뽑아야 된다. 검사 빼고 판사, 변호사들이 선거해서 대법원장 뽑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헌법재판소 이따위면 난 없애는 게 낫다고 봐. 헌법재판소는 그냥 나는 없애는 게 낫다고 봐요. 있어봤자 뭐 하는데? 박근혜 거수기잖아.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하고 싶대. 그런 수준의 헌법재판소장을 왜 뽑아? 헌법재판소 그냥 없애. 이따위로 할 거면. 아니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하든지. 9명의 헌법재판관을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든지. 대법원장은 변호사, 판사가 투표하고 헌법재판관은 9명 국민들이 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뽑을 때 대법원장, 대통령, 헌법재판관 9명 같이 투표해야 된다고 봐. 같이 투표해야 된다.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투표해서 뽑아야 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직접 투표. 그래야 검사 뽑히고 싶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해. 검사들이 직접 선거를 하면요. 검찰총장이 검사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다루질 못해. 유권자거든. 지검장도 그 지역 검사들이 투표하고 검찰총장도 검사들 전체가 투표하고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투표하든 아니면 그 변호사들까지 법률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 판사들이 함부로 판결 못해. 판사들이 함부로 판결 못한다고. 판사도 직선제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 직선제. 그리고 그래야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권력의 하수인이야.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라며. 그래서 잡아넣었어. 그런데 내란 음모죄가 안 됐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 그건 말만 해도 내란 선동죄야. 그걸로 12년형 때렸어. 뭐 하자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이 사실을 적시한 망치 부인한테 징역 6개월형을 때렸어. 후보들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게 그게 왜 죄냐? 사생활도 아니고 공적인 생활을 비판한 게 그게 왜 죄야? 그걸 징역 6개월을 때려? 어? 나는 이런 대법원은요, 대법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박근혜는 냅두고 사실을 적시한 망치 부인은 6개월 징역형? 이게 무슨 판사야? 니네가 무슨 사법부에 자격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 이 20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때까지 강한 야당으로 가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2016년에 안 될 수 있어. 나는 이 진보 정당 운동이 누가 사라진 다음에, 저 미친 정당이 사라진 다음에, 국민의 적, 국민의 악의 무리가, 악의 축이 사라진 다음에 진보 정당 운동 하란 얘기야. 그때까지는 하나의 강한 야당으로 가서 헌법 바꾸고, 선거제도 바꾸고, 201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뭉쳐있으란 얘기야. 자, 망치 부인의 주장이 택도 없죠? 택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망치 부인의 주장이 택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택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자,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수준이지. 근데 간절히 원하진 않는 것 같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여러분의 종교 방식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불가에 계시면 108배라면서 기도하시고, 개신교 신자라면 주기도문 외우고 기도하시고, 천주교 신자라면 이 묵주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슬람교도라면 알라신을 향해 기도하세요. 정말 이게 간절하다면 오늘 밤 곳곳에서 3,000명이 기도하면, 누군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들어봤죠? 여러분이 무교면 여러분 자신에게 세뇌를 하세요.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기적을 달라고. 이거 사실 기적이야. 사실 이게 망치 부인의 말은 정말 좋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기적을 이뤘어요. 그거 알아요? 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유럽의 승전국들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내놓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 그걸 이 한복 입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알아냈다니까? 한복 입은 조선 사람들이 베르사유 조약, 민족 자결주의를 그걸 알아가지고 전 세계 식민지 중에 제일 처음으로 민족해방운동을 했어. 평화적인 민족해방운동. 그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다 식민지였는데 전 세계 식민지들 중에서 세계 최초로 비폭력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그게 3.1운동이에요. 세계 최초였어.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이 어머나, 야, 저 코딱지만한 조선 사람들도 저렇게 싸운다는데 우리 뭐하냐? 이래서 일어난 게 5.4운동이야. 우리보다 인구가 10배쯤 많은 인도에서 어머나, 저 조선의 작은 나라가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평화 시위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 뭐 했냐? 굶기 시작한 사람이 간디야.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과 5.4운동이 3.1운동의 성과예요. 그거 몰랐죠? 전 세계 최초의 비폭력 평화운동, 평화적 독립운동이 벌어짐으로써 이게 전 세계 식민지들을 들었다 놓은 거야.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야. 또 미국이 뒤를 봐주는 이승만 같은 대통령을요,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이 뒤봐주는 독재자를 몰아낸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서 딱 하나가 몰아냈어. 미국이 뒤봐주는 독재자를. 이승만 몰아낸 4.19.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밀어낸, 국민이 들고 일어나갖고 밀어낸, 그것도 평화시위를 들고 일어나갖고 밀어낸 거는 대한민국 하나야. 4.19 혁명이야 그게. 그걸 보고 아르헨티나에서 해방전선인가?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해방신앙. 우리나라 그 4.19 항쟁을 보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 몰랐지? 우리나라 4.19 혁명 보고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이, 이 미국이 지지하는 독재 치하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들이요. 버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4.19 혁명 보고 한 거야. 헛소리 하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한국 근현대사에 나온 얘기야. 교과서에. 아이 등신 새끼. 그래, 네가 무식한 게 네 탓이겠냐. 네가 터키라서 그래, 터키라서. 네. 자, 하던 얘기 계속하면, 자, 그 다음 그 군부 독재가 무려 20년 유지가 됐어요. 20년 군부 독재를요, 비폭력 민주화 운동으로 밀어낸 얘가 어느 나라밖에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어. 20년 동안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20년 군부 독재를 넥타이 부대 어깨에 어깨 걸고 나와가지고 무너뜨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게 87년 60항쟁이야. 그래서 20세기에 1900년대에 전 세계 근대사 민주주의 역사는 한국이 쓴 거예요. 1919년 3.1운동, 1960년 4.19 항쟁, 1987년 60항쟁, 거기다 5.18까지. 그래서 5.18은 유엔이 인정한 민주화운동이잖아. 민중봉기. 20세기의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이끌었어. 그래서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그 내용을 높이 사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할 때 껍벅 죽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막 노무현 똥꼬 빨라고 애썼던 이유가 뭔데? 민주주의 나라의 노무현이기 때문이야. 김대중이 가면 모든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친 이유가 뭔데?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야. 20세기 민주주의의 상징 김대중. IMF를 완전히 망한 나라 김대중 노무현 10년 만에 재건했어. 그래서 최고로 치는 거야.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을 갔어요. 월드컵 4강. 그런데 월드컵 4강에 갔을 때 어떤 독일인 축구선수가 인터뷰를 했어.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해서, 이 사람 축구 천재야. 눈을 감고 있어도 그 22명의 선수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고 이 축구장의 모양과 공이 어디 있는지 눈 감고도 안 되는 거야. 육감으로. 그런데 한국하고 축구할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대잖아. 온 국민이 새빨갛게 옷을 입고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우리나라랑 붙었던 선수들이요, 기억이 안 난대잖아. 그 축구 경기가 기억이 안 난대. 너무 무서웠다고. 그 인터뷰한 기록이 있어요. 예? IMF 총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 체제를 탈출했다. 온 국민이 금을 모으는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유럽에서 이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가 안착되는데 20년인가 걸렸대. 한국 1년 만에 이루었어. 대한민국이 일본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자기네가 막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한 철도니 뭐니 이걸 조선 정부에다가 이거 다 너네 차관이야, 갚아, 이런 거야. 조선은 이미 다 써버렸는데, 조선 왕실에서 돈이 없는데 그 빚을 갚으래. 그래서 나라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 기생의 비녀를 딱 빼고 옷고름에 달려있는 놀이개를 풀고
몸으로 지게를 날라서 지게 짐꾼들은 담배값을 던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주부들은 머리를 팔고, 머리를 잘라 팔았어. 그래서 한 달인가 3개월 만에 국채 3분의 1을 갚아요.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국채 보상 운동이 계속되면 이거 우리나라 이거 빚 다 갚겠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해 갖고 국채 보상 운동 하던 사람들 잡아들였다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야. 나라를 뺏기고 36년 동안 쉬지 않고 독립운동한 게 대한민국이야. 나라를 뺏긴 뒤에 우리나라의 유생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의 간도지방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 문 열고 3개월 만에 3,000명의 청년들이 모였어. 3,000명의 조선 청년들이 간도로 온 거야. 큰 눈비를 뚫고 눈밭을 건너서 압록강을 부르튼 손으로 건너서 3,000명이 산 위에 모여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요.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서 학교를 열었는데 학생이 너무 많이 몰려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했어. 그게 대한민국이야. 그게 한반도의 역사야. 못할 것 같다고? 대한민국이 못할 것 같다고? 20세기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기적은 전부 우리가 썼어. 그런데 21세기의 기적은 못 쓸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밤 정말 간절히 원하면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 내일까지만 할 겁니다. 내일까지만 하고 기다릴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쓴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누군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잖아.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대잖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대잖아. 여러분,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대안을 만들겠다.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1987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경험하느라고 정치를 정치인들한테 맡겼어. 그렇잖아. 우리가 87년 이전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미친놈들한테 지배를 당했고 87년 이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달라지겠지?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왜 정치는 여전히 개판이지? 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정치에 눈 감고 있었어. 그랬더니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 우리가 2007년에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온 국민이 눈 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여러분 마음 편하셨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정치 똑바로 하든가요? 김대중, 노무현보다 제대로 정치하든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26년 동안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고 손 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걸 몰랐어. 내가 대통령한테 월급 주고 내가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는데 내 멋대로 부리질 못한 거야. 선거 때는 막 뭐라고 꼬장 부리고 당선된 다음에는 우리가 굽신거렸어. 그게 문제야. 선거 때는요, 우리가 헤드헌터처럼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 때는 굽신거려야 돼. 국민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 출마하라고 굽신거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 국회의원 나가라고 대통령 나가라고 설득해야 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엔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지. 우리가 연봉을 몇 억을 주는데 똑바로 해야지. 선거 때는 우리가 굽신거리고 선거 끝나면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주인답게 살았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주인이 그런 거라는 걸 몰랐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어. 자,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인답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재벌의 노예처럼 살겠습니까? 박근혜는 오늘도 재벌을 위한 규제를 풀면서 민생이라고 외쳐.
오늘도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 그 규제 완화 안 한다고 신경질 내면서, 예, 그러면서 오늘도 민생 경제라고 외치고 있어. 박근혜 백성은 재벌만이야. 박근혜에게 백성민은 재벌만이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주인답게, 대한민국의 주인답게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예처럼 사시겠습니까? 재벌의 노예로 사느냐,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딸려 있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선택해서, 예, 여러분이 제대로 선택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긴 반복 채팅하고 지랄이야.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시청자 게시판에 써. 광안리 스키장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시청자가 게시판에 쓰든가. 그래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어.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민주주의자답게 살 거냐.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다수결이요.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본체가 아니야. 민주주의의 본체는 뭔지 알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자, 여러분이 그 식당 주인이야. 근데 어떤 그 직원, 그래서 근데 혼자서 도저히 식당 운영을 못 해갖고 아르바이트생 구함 그랬어. 그랬더니 웬 직원이 깨끗이 옷을 입고 나타나서 너무 예의 바르게, 제가 앞으로 딱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하겠다. 서빙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새끼가 다음날 식당 문 열고 점심시간에 눈 빠지게 바쁜데 없어. 안 와. 그리고 한 오후 3시쯤 더러우게 손에 때는 꼬질꼬질 끼고, 머리는 떡을 해가지고 왔어. 나타났어. 막 담배 피면서 나타나가지고 그 식당 그 금고를 씩 열어갖고 돈을 꺼내가려고 그래. 너 어디다가 이제 왔어? 그랬더니 사생활인데요? 묻지 말라고. 그러면서 돈 꺼내가지고 나가. 그러다가 어떤 이쁜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쁜데? 그러면서 치마 한 번씩 들어보고 나가. 그럴 때 식당 주인이 야, 너 뭐야? 그랬더니만 어디서 이게 지금 너 내가 고소한다?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지? 그래서 막 고소한다 그래. 자, 이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재빨리 옆 가게로 도망간다. 아니면 112에 신고해서 왜냐면 절도죄야 이거. 금고에서 돈을 훔쳤기 때문에 112에 신고해도 되는 현행범이야. 그런데 많은 댓글 부대가 들어와서 옆 가게로 도망가라 그래. 이민 가라 그래. 아니, 가게 주인이 왜 이민을 가니? 가게 주인이 왜 이민을 가? 자,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가게 주인이에요. 지금 저 개누리 정치인들이 개세판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이 바로 그 직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새끼 잘라야 되겠죠. 자르고 신고해야 되겠죠. 눈치 보고 계속해서 그놈 밑에 등신 같은 주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신고하고 자르고 보상을 받을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아줌마 닥쳐? 닭을 갖고 와야 치지. 닭을 줘야 치잖아. 닭도 안 주고 치라 그러면 돼? 네가 나한테 닭을 주면 내가 그냥 쌍싸다구를 날려줄 수 있는데, 쌍싸다구. 닭을 갖고 와! 닭을 칠 테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그 방송 내용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은 저 20세기의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 조상 선배님들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우리의 유전자에는 그런 피가 흘러요. 어떤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뉴스 골치 아파요. 너무나 정신 사납고, 봐도 모르겠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강요를 했어. 내가 강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막 방송 접고, 막 항의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해. 내 말 안 들어도, 난 절대 실망하지 않아. 나는 앞으로도 될 때까지 계속 떠들 거야. 내가 깨달은 바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야. 날 잡아가면 잡혀가서 건강관리하고 또 나와서 방송하고, 또 잡아가면 또 잡혀가서 건강관리하고 또 나와서 방송하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내가 끝나지 않으면 난 언제까지나 지지 않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수천 적군을 막아낸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나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나아. 왜? 나에게는, 신에게는 3천의 시청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방송을 보고 감동을 받고 결의가 생기셨다면, 애국적인 주인이요, 이 아줌마? 뭔 뻘소리야? 싶으시면 아직 주인의식이 부족한 사람이요. 어저께는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빨리 끊었어. 왜냐하면 이걸 내가 이제 앞으로 한 3일 정도 할 건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지루하잖아. 오늘은 똥 제대로 쌌어. 자, 후원해주신, 별풍선, 초콜릿, 스티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206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천 안 하고 본님들, 녹색 설사하시길 기도합니다. 피스러브님, 좋은 씨앗 대자님을 비롯해서 행복하고 싶다님, 민천지심님, 활동보조자님, 기타 등등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추천해주신 3253분이 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워킹팜님 감사하고요. 여비건님, 영남 신공항 안됩니다. 의견이 달라도 매니저 하는 방, 망치부인 방입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할게요. 그리고 모레는요, 조금 방송이 늦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모레 우리가 이제 다시 짐 정리를 하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레는 집으로 다 옮기고, 방송만, 인터넷이 토요일날 연결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방송이 조금 늦더라도 이사 때문에 그러니까, 짐 정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하고요. 추천해주신 3287분 시청자님들, 오늘 평안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